질적 연구 접근의 세판, 맥락 패턴 접근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 맥락 패턴 접근은 기존의 여러 학문 분야에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던 질적 연구 접근에 새로운 한 가지 접근을 추가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사회복지학, 최소한 사회복지학에서는 기존의 연구 접근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새 판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의도로 기획되고 개발되고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한 가지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접근만으로도 대부분의 질적 연구 접근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대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도입사파로 몇 가지 이슈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입니다. 현상에 대한 일반적 이해, 기존 연구 접근의 분석들, 연구에 대한 연구,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그러니까 현상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게 현상이라고 치고요. 이게 특정한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결혼이민이라는 현상, 또 북한 이탈이라는 현상, 또는 지금처럼 이제 코로나19의 창궐, 또는 이제 확산이라는 현상, 또 많은 것들이 있죠. 빈곤이라는 현상,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 또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현상이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어딘가에서 발생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관점을 가지게 되죠. 근데 그 관점이라는 게 보통 이 사람이 이 현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관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도 이걸 직접 볼 수는 없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취재를 한다거나 미리 보았거나 미리 경험한 사람들로부터 일단 듣게 되죠. 주로 우리는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언론으로부터 듣게 되는 것 같고요. 아마 결혼이민도 지금은 우리가 아주 가까이서 결혼이민 여성이나 이런 다문화 가족들을 쉽게 만날 수 있지만 초창기에는 직접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게 보통 이제 언론을 통해서 듣게 되죠. 언론이 취재하고 편집하고 보여주는 방식대로만 이해를 하게 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단편적인 것들을 이렇게 습득하게 되고 이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개별 국민들, 시민들, 사람들은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던 원래의 어떤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 정보들을 취사 선택해서 듣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왜곡 현상이 생기는데 일단은 이 언론이 이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는 보도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언론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글쎄 이걸 색안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선입견, 편견 이런 거에 따라서 한번 걸러지고 그리고 이렇게 넘어올 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에 따라서 걸러져서 이렇게 건너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중의 편견을 갖게 되는 셈이고요. 이런 것들이 그냥 산발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종합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현상은 굉장히 복잡한데도 사람들은 단편적인 지식들만 계속 수집을 하게 되고 가끔 언론이 이걸 종합해서 보여줄 때가 있는데 그 종합이라는 것도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한 종합이라든가 특정 현상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한 종합이 아니라 그냥 언론이 이제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그 안에서 한번 정리를 해주고 이걸 이제 전달해 주는 거죠. 결국은 단편적인 이해에 머물 때가 많고
또 단기적인 이해에 머물 때가 많다는 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랄까요? 네, 고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현상에 대한 일반적 이해가 대체로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그건 결혼 이민도 그렇고, 북한 이탈도 그렇고, 뭐, 빈곤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19도 우리가 모든 현상을 전반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니죠. 네, 이러한 이제 기본적인 한계가 있는 거고요. 네,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른바 연구라는 걸 하는 거죠. 연구. 그래서 리서치를 하는 거고요. 네, 어쨌든 이제 이런 연구를 하게 되는데 이런 연구들도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분석 틀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언론이나 일반 시민들이 현상을 이해하는 것들보다는 좀 더 뭐랄까요? 엄밀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뭐 이렇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또 기존 연구 접근도 아주 객관적이거나 아주 종합적이거나 뭐 이렇다고 볼 수는 없죠. 예, 각자 이미 가지고 있는 분석 틀을 가지고 이런 현상을 이해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크게 보면 양적 접근과 질적 접근이 있다는 건 아마 여러분이 선행 학습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질적 연구, 질적 접근에는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구체적인 접근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이제 근거 이론, 뭐 현상학, 잘 안 써지는데요. 현상학, 또 문화기술지, 문화기술지, 또 사례 연구, 사례를 연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러티브, 그러니까 이걸 뭐 생애사 연구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뭐 이런 연구 접근을 사용하는 건데, 이 각각도 고유한 분석들이 있죠. 이런 현상이 있을 때, 일단 현상학은 이 현상을 보면서 이런 편견이나 선입견이 이 현상, 결혼이민이나 탈수급이나 뭐 빈곤이나 코로나19나 이것들을 왜곡해서 보지 않도록 이걸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저는 이제 후설이 제기한 문제 제기가 이거였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꾸 이제 뭔가 편견, 선입견에 가려서 보니까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걸 제거하고 이걸 없앤 상태에서 그대로 보자. 이게 이제 현상학의 기본 접근이라고 생각되고 이 그대로 보게 되는 것이 본질이죠. 여기 있는 그대로의 진실. 네. 근데 이제 후설 이후에 여러 과학자들이 여러 단계에 걸쳐서 비판과 이제 그걸 또 반론을 제기하고 이런 과정에서 약간 원래의 의도가 또 왜곡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현상학을 흔히 본질학이라고 하면서 좀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뭔가를 발견하려고 하는 학문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게 사실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 왜곡된 걸 걷어내자 이런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곡된 걸 보는 게 본질인가 그러니까 바탕인가 그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본질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 왜곡을 걷어내면 이게 보이잖아요. 뭐 순수한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그냥 보이는 거니까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다고 가정하고 탐구를 해서 이게 본질이라고 가정하는 거죠. 이런 틀이 있고요. 또 근거 이론은 비슷하지만 이런 특정한 현상을 그냥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연구의 틀, 그러니까 양적인 접근에서 가지고 있는 연역적인 접근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이 뭐랄까요 있는 그대로의 상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이 상태에서 시작해서 이 상태에서 자료들을 수집해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으로 이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기존의 틀을 이 현상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자료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고 이걸 적용하고 또 변형해가는 이런 순환 과정을 거치자. 이게 이제 기본 취지였다고 생각되는데, 근데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스트라우스와 코빈이라든가 글레이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분석들을 만들어낸 거죠. 원래 취지는 그냥 이 정신만 있고 실제로 나중에 근거 이론의 틀이나 연구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좀 유연하게 이제 개방했다고 생각되는데, 실제는 이제 스트라우스와 코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시한 분석들이 뭐 이런 방식으로 좀 변형되면서 정형화되는 이런 경향을 특히 우리나라에서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인과 조건, 중심 현상, 맥락 조건, 중재 조건, 작용, 상호작용, 그리고 결과, 뭐 이런 식으로 정형화되면서 이제 모형이 만들어지는, 이게 이제 추코딩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구조방정식하고도 비슷하지만 구조방정식은 오히려 양적 연구에서도 자유롭다고 생각되는데, 질적 연구인데도 이렇게 정형화된 틀을 만들어내면서 오히려 근거이론 내에서 비판을 받기도 하는 이런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화기술지는 이게 특정한 문화 집단,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섬일 수도 있고 부족 국가일 수도 있고 특정 이제 뭘까요? 사람들이 모여서 뭐 코리아타운이라든가 차이나타운이라든가 게토라든가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외부 세계와 좀 구분돼서 사는 이런 소수 집단, 하위 집단의 문화를 연구하려는 뭐 이런 접근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집단의 경계를 만들고 이 안에서 어떤 사회 구조를 찾아내죠. 정치 구조, 사회 구조, 뭐 문화 구조, 경제 구조, 또 지배 구조, 권력 구조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또 지도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찾아내고 그걸 이제 그려내는, 그래서 이제 패턴을 찾아내고, 그러니까 의례라든가 이런 패턴을 찾아내고 특정한 사회 구조를 찾아내는, 그러니까 구조와 패턴, 어떻게 보면 맥락과 패턴을 찾아내는 이런 접근을 하는데, 네, 하는데 이 자체도 이제 문화에 초점을 두면서 좀 한계가 생기게 되고, 이제 문화인류학의 고유한 연구 접근이 이제 다른 학문 분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또 약간의 변형들이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맥락과 패턴을 고려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요 근거이론도 이렇게 보면 맥락 또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고 또 시간 흐름과도 좀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사례 연구는 지금 그림이 좀 지저분해졌는데 어떤 사례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례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고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어떤 뭐 예를 들면 테러 사건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단일한 학교일 수도 있고, 이걸 사례로 정해서 이 사례 자체를 탐색하거나 이 사례 안에 들어가 있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경험을 탐색하거나 이 사람들이 경험한 특정한 이슈를 분석하거나 이런 접근을 시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례를 정해서 하다 보니까 경계가 생기게 되죠. 외부와 상호작용을 할 텐데, 외부와의 상호작용은 뭐 이게 다른 학문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외부와의 관계는 그렇게 크게 고려하지는 않고요. 이 안에서의 구조를 나누게 되고, 그리고 어떤 뭐 상호작용 방식이라든가 어떤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례 연구도 결국은 구조를 나누게 되고 여기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련의 사건들, 활동들, 과정, 뭐 절차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이런 방식이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자, 내러티브는 이제 생애사가 대표적인데, 생애사는 한 사람이나 많아도 세 사람, 근데 실제로는 뭐 7명, 10명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러티브는 한 사람에 대한 연구고요.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평생에 걸쳐서 보통 꽤
장기적으로. 물론 이제 청년을 연구할 때도 있고, 뭐 청소년을 연구할 때도 있지만, 대체로 중장년 정도 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 정해서, 또는 세 사람 정도 정해서 이 사람이 생애 전체를 탐구하면서, 특히 이 내러티브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의 인생만 보는 게 아니라 사회가 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또 이 사람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렇게 주고 탐색하면서 단계를 나누고, 인생을 몇 단계로 나누고 이 단계에서 이 사람의 이슈, 주제 이런 것들을 탐색하고, 특히 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주제를 찾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간 흐름에 따라서 나누니까 일정한 패턴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한 사람만 연구할 때는 사실 패턴 자체는 중요하지 않은데, 여러 사람을 같이 탐색하게 되면 패턴을 비교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이 사람의 인생 자체에서 일정한 패턴이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탐색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를 고려하다 보니까 상호작용을 보고, 그래서 사회 구조가 인간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 관계를 이제 분석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연구가 시간 흐름에 따라서 분석을 하든가, 아니면 구조로 나눠서 이 어떤 시스템 안에서 하위 구조들을 나눠서 분석하고, 이것들이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이런 접근을 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 접근이 이런 분석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에 대한 연구는 제가 이제 양적 연구에 대한 연구도 해봤고, 질적 연구에 대한 연구, 그러니까 메타 분석이라고 하죠. 질적 연구들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봤는데, 이제 질적 연구에서 나타나는 어떤 우리나라 질적 연구의 경향을 보면, 이제 다른 몇몇 질적 연구자들께서도 분석을 했는데, 대체로 이런 5가지 연구 접근을 대부분 그대로 따라 하려는 경향이 생긴다는 거고요. 또 나머지 연구들은 이것들을 따르지 않고 그냥 질적 연구,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범주화를 통해서 분석하는 뭐 이런 걸 이제 그냥 질적 연구라고 부른다는 거죠. 각각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고, 물론 뭐 각각 또 장점도 있고 독특함이 있지만 이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나 문제점도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뭐 이거 각각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고, 그래서 이 모든 방법, 이 5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기도 했고, 이렇게 그냥 질적 연구라고 한 적도 있는데, 뭐 다 장점이 있죠. 저도 했고요. 근데 각각이 또 한계가 있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연구가 사실 맥락 아니면 패턴 또는 2가지를 다 분석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가 있는가? 특정한 질적 연구 접근을 따라갈 필요가 있는가? 뭐 이런 문제 제기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나눠보고 싶었고요. 뒤에서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이 맥락 패턴 접근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연구 주제와 연구 접근의 적합성 이슈는 뭐 방금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학에서 연구 주제를 찾고 그 연구 주제에 맞는 연구 접근을 선택해서 적용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연구를 할 때도 그렇고 다른 연구자들이 뭐 학위 논문이나 학술 논문을 통해서 연구를 하려고 할 때도 이 주제와 연구 접근이 잘 안 맞는 이런 문제가 이제 자주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제 기존의 질적 연구 접근들이 사회복지학인 이제 다른 학문 분야에서 개발되다 보니까 사회복지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한 특성, 접근, 관점 이런 것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적합하지 않은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다양한 질적 연구 접근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또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례연구나 문학의 수치나 현사학이나 이런 것들이 연구 접근별로 고유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뭐 자료를 수집한다거나 분석한다거나 이럴 때 차이점이 있는 건 사실인데 따지고 보면 이제 분석에서 기본적으로 뭐 의미 단위에서부터 시작하는 범주화 분석을 한다든가 음, 또 뭐 현상에 대한 관점이 비슷하다든가 또 글쓰기도 결국은 비슷해지는 양상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공통점이 이렇게 많다면 굳이 질적 연구 접근들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가 있나? 그냥 하나의 좀 틀 내에서 뭐 주제별로 좀 툴을 바꾸면서 적용하면 되지 않나? 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게 되었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알의 충의라는 것인데, 이 고민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질적 연구를 통해서 이제 수행되고 발간된 학위 논문이나 학술 논문들을 읽어보면, 사물과 의미, 그리고 본질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제시되고 있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사물이라는 것은 일과 물건이니까 우리가 육하 원칙에 따라서 기술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했나,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런 것에 대한 기술이 이제 사물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갖게 되는 생각, 그 일을 경험했을 때의 생각과 그 일에 부여하고 있는 의미, 이런 것들, 이런 생각과 의미가 이제 의미 안에 포괄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네, 생각되고 그렇다면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본질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거, 네, 그러니까 뭐 그 너머에 있는 것이라든가 바탕이라든가 어떤 깊이 있는 것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사물과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이 의미 너머에 있는 어떤 것을 탐색하려고 한다. 뭐 이런 목적을 제시할 때가 많은데 과연 이제 질적 연구의 결과물로 나온 본질이라는 게 정말 보이지 않는 건지 보이지 않는 거라고 하더라도 과연 그게 뭐 있는 그대로라든가 심층적인 또는 깊이 있는 것이라고 표현할 만큼 본질적인 것인지에 대한 이제 고민이 들었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고민 하에서 저는 일단 사물과 의미를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본질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본질도 사물과 의미와 구분하고, 예, 그러니까 일단 탐색은 하고, 탐색한 거에서 구분하고, 그것들이 위계 구조를 제시하는 것이 더 적절한 접근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관점의 적용인데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학이니까 연구를 할 때도 생태체계 관점과 발달 관점 여기에 뭐 강점 관점을 추가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생태체계 관점 그러니까 인간과 환경의 관계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 하위 체계들을 구분하고 경계를 짓고 그것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이런 관점 또 뭐 발달 단계라든가 생애 주기라든가 가족 생애 주기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분석하는 이 발달 관점을 이제 기본적인 사회부 실천의 관점으로 적용하고 제시하고 뭐 배우고 그렇긴 하는데 가만히 이제 질적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 두 관점이 과연 모든 연구에 적용되고 있는가 뭐 모든 연구에 적용되진 않더라도 이런 관점들이 둘 중에 하나라도 체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많이 하게 되고 그다음 논문을 쓸 때나 뭐 심사를 하거나 논문 지도를 해보면 이 두 가지가 이제 섞여서 그러니까 결과물에 섞여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연구자가 이제 처음 분석해온 틀을 살펴보면 이 두 관점이 섞여 있는 경우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두 관점을 좀 구분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기본적으로는 사회복지학 주제라면 이 두 가지 관점을 적용해서 분석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다면 이 두 관점을 적절하게 적용해서 제시할 만한 연구 접근은 없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됐고요.
이제 우리가 뭐 근거이론 현상, 문화기술지 이런 연구 접근을 통해서도 물론 이 방법을 이런 관점을 적용하고 분석하고 제시할 수는 있지만 기존의 연구 접근으로 이걸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둘 중에 한 가지 관점은 사실 모든 질적 연구 접근들이 다 제시하고 있기는 한데 이 두 가지 관점을 명확하게 보여주거나, 그러니까 이 관점을 적용한다는 걸 제시한다거나, 또는 두 가지 관점을 모두 보여주면서 통합한다거나, 네, 이런 연구 접근은 찾아보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맥락과 패턴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가 흔히 맥락, 패턴, 뭐 질적 연구는 맥락적으로 이해한다, 맥락을 고려한다. 또 질적 연구는 패턴을 파악하려고 한다, 분석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가만히 이제 논문을 읽어보거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 맥락과 패턴을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질적 연구 논문들을 보면 이 맥락과 패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문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고민도 좀 하게 되었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저 나름대로는 유레카라고 외칠 만한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구체적인 계기는 이제 EBS 다큐멘터리인 동과서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뒤에 여러 가지 계속 문헌을 읽고 뭐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고 하다 보니까 이 맥락과 패턴 그리고 본질 삼을 의미가 이렇게 좀 구별될 수 있겠구나, 구별될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굳어진 거죠. 그래서 그동안 한 7, 8년에 걸쳐서 네, 좀 이런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을 이제 개발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맥락 패턴 접근을 개발한 배경이 되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 맥락 패턴 접근은 뭐랄까 후민정음 또는 만병통치약 뭐 이런 것처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실제 연구자들이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지는 않지만 뭐 저는 이런 방법으로 이제 개발한 거고요. 그러니까 훈민정음은 소리를 표기하는 문자 체계이잖아요. 예, 한글 훈민정음이 복잡한 현상을 단순한 틀로 파악해서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재현하고자 하는 접근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러니까 훈민정음은 그냥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말과 글을 단순한 몇 가지 글자로 표기하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저도 이 맥락 패턴 접근을 그냥 복잡한 현상을 아주 단순하지는 않지만 가능한 한 복잡한 형태로 제시하기는 하지만 실제 적용할 때는 단순하게 할 수 있는 뭐 이런 방법으로 이제 개발하려고 한 거고요. 또 기존 연구 접근으로 탐구하고 분석하기 어려운 주제를 이 접근을 통해서 풀어갈 수 있도록 네, 이런 의도로 이제 개발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연구 주제에 맥락 패턴 접근을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의 주제를 네, 이 연구 접근으로 분석하고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주요 개념에 이 네 가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현상의 구조, 맥락, 패턴, 맥락 패턴 이 두 가지를 결합한 거고요. 현상의 구조는 그래서 본질, 사물, 의미 세 가지 층으로 나눠지고, 맥락은 공간, 생태체의 관점, 횡단, 구조, 요인과 조건 이런 개념과 관련되어 있고, 패턴은 시간, 발달 관점, 종단, 흐름, 변화의 방향 이런 개념들과 연관되어 있고요. 맥락 패턴 이 두 가지를 결합한 거니까 시공간, 또 관점, 그러니까 생태체의 관점과 발달 관점을 통합한 거, 그리고 구조와 흐름을 통합한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맥락 분석만 할 수도 있고 패턴 분석만 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맥락 패턴을 같이 분석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현상의 구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물, 그러니까 일과 물건만 분석할 수도 있고, 의미만 분석할 수도 있고, 둘 다 분석할 수도 있고, 또 본질까지 탐구하려고 한다면 셋 다 분석할 수 있고, 또는 이게 사물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본질과 의미만 보여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층위에서 두 가지, 뭐 한 가지만 선택할 수도 있고, 두 가지를 결합할 수도 있고, 세 가지를 모두 제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 셋 중에서 선택해서 조합할 수 있고, 그 맥락 패턴 요 셋 중 맥락만 하든가 패턴만 보든가 맥락 패턴을 같이 보든가 요 세 가지 선택지에서 또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알미충이는 아까 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일단 사물 먼저 보면 일과 물건을 아울러 이루는 말이고요. 사전 정의입니다. 일과 사물 한자가 일과 물건이죠. 이거는 물질 세계에 있는 모든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존재를 통틀어 이루는 말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하원칙에 따라서 기술할 수 있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했다 어떤 일이 벌어졌다 이게 이제 사물. 이 사물에는 사람과 물건도 다 포함된다고 생각되고요. 상호작용 자체도 뭐 일이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기술할 수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사물, 어떤 일이 있었다. 이건 사물이고 이것을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말이나 글의 뜻 또는 사물이나 현상의 가치, 목적, 중요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물이 있죠? 사물. 그러니까 사물이나 현상의 가치, 목적, 중요성이고 그것이 뜻인 거죠. 뜻 또는 행위나 현상이 지닌 뜻. 그러니까 저 일은, 저 물건은, 저 사람이 한 저 행동은 어떤 의미가 있다, 어떤 뜻이 있다, 어떤 가치가 있다,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의미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물이나 현상을 성립시키는 근본적인 성질이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사물 자체의 성질이나 모습. 그러니까 본질은 사물 밑바닥에 있는 거죠. 이 그림을 다시 보자면 여기에 본질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성질이 밑에 있고 바탕에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사물이 있고, 그죠? 이 본질의 근거에서 어떤 일이나 물건이 있는 거고 여기에서 더 가면 이제 인간이 의미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본질, 사물, 의미 이런 층위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모든 일들은 이 세 가지 층위를 가지겠죠. 아마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이 일은 이런 것 때문에 또는 이 일 자체는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 일은 저 일과 다르다. 예를 들면 입양과 가정위탁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할 때의 그 근본적인 차이 또는 가족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근본적인 차이 또는 정규직 취업과 비정규직 취업 사이 본질적 차이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말하는 이 본질은 근본적인 성질의 차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층위로 나눌 수 있다는 게 이제 제 기본적인 입장 또는 이 맥락 패턴 접근의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다른 그림으로 설명해 보자면 본질 사물 의미 구조인데요. 자, 요게 이제 현상이고 이쪽이 인식 주체, 그러니까 아마 연구 참여자가 되겠죠. 라고 보면 연구 참여자는 요만큼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경험하는 거죠. 그게 입양일 수도 있고 가정이탈일 수도 있고 뭐 결혼 이민일 수도 있고 북한 이탈일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장애일 수도 있고 그죠? 뭐 후천 장애일 수도 있고 또 노화일 수도 있고 은퇴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경험된 사물이죠. 어떤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사물은 훨씬 더 크지만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건 요만큼이죠. 이거보다 실제로는 훨씬 작을 테고요. 근데 이 사물이 벌어진 어떤 근본적인 배경이 있겠죠. 네, 그게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연구 참여자는 또는 사람들은 이것을 감각하게 되죠. 네, 감각. 그리고 지각하게 되고, 그래서 요것을 감각이나 지각을 통해서 보고 느끼고 뭐 생각하는 거, 요게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경험이 이렇게 사람이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기억하게 되죠. 뭔가를 그 일에 대해서 기억하게 되고, 이 기억이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이 기억은 어떤 일이 있었다에 대한 기억일 수도 있고, 그 기억 안에 그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었다는 기억이 있겠죠. 네.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의식하게 될 거고요. 저건 왜 저런 일이 생겼지?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런 생각이 있었을 테고, 근데 나중에는 자동 처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인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동 처리할 수도 있고, 좀 생각한 다음에 처리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식이 될 테고, 나중에 좀 반복되면, 어떤 틀을 갖추게 되면 자동 처리되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그러니까 결혼하니까 어땠어요? 이렇게 처음에 물어보게 되면 의식을 하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는 자동 처리가 될 테고요. 처음에 물어보면 기억에서 결혼이 어땠지? 이렇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떠올린 다음에 그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답변을 해줄 텐데, 그게 처음에는 의식을 통해서 이렇게 말과 글과 비언어 행동으로 나갈 텐데, 계속 답변을 하다 보면 자동 처리가 되겠죠. 네, 이런 그림이고요. 그래서 본질, 사물, 의미 구조는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게 이제 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은 이제 동일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 장면으로 들어가서 연구자가 면접을 통해서 결혼 이민을 해보니까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그러니까 경험이 본질 구조에서 이게 의식된 게 있고 기억된 사물이 있고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의식 물어보면 의식을 통해서 기억된 사물을 끄집어내고 의미를 찾아내고, 경험의 본질 구조의 영향을 받은 요 생각들이 요대로 나와서 이렇게 연구자에게 전달되는 거죠. 면접 장면에서 관찰을 통해서는 뭐 이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잘 드러내지는 않겠지만, 기억된 사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바깥으로 표출될 수 있겠죠. 행동의 형태 또는 상호작용의 형태로. 네, 이런 그림이 이제 이게 연구의 맥락이다. 저는 뭐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맥락은 네, 기본적으로 이런 그림이라고 생각되고요. 이게 이제 생태도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한 개인은 여러 가지 하위 체계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동일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권지성일 수도 있고요. 권지성은 가정 내에서는 이런 사람이고, 직장에서는 이런 사람이죠. 같은 사람이지만 맥락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러면서 왜 맥락에 따라 다른가 하냐 하면 다른 사람들과 만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맥락에서는 다른 사람이 되죠.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맥락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서로 이렇게 연결된 구조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자, 패턴은 약간 시간 순서를 두고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라고, 변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고, 이게 다음 어떤 일에 영향을 미치고, 이게 직접적으로 지금의 어떤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중간에 이제 다른 것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변화돼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죠. 네. 중요한 건 이제 맥락과 비슷한 그림처럼 보이지만, 맥락은 이제 특정한 시점에서 다른 것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어떤 구조라고 할 수 있고, 패턴은 시간 순서에 따라서, 시간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측면이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간과 공간의 구조는 이제 다시 이 그림을 좀
앞에서 봤던 그림을 다시 그려본 거고요. 이게 나고, 네, 나는 몸과 마음을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마음의 구조는 이렇게 좀 또 복잡하죠. 네, 그리고 외부의 가족, 또 직장, 일, 사회 집단들과 상호작용을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하게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이제 일상생활이 되겠고요. 생활 영역 안에서 벌어지고, 자연과 인공물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또 미디어의 영향을 이렇게 받게 되죠. 여기 나와 있는 본능, 가치, 종교, 문화, 이념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본질, 우리가 본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마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연구 접근에 따라서 좀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어떤 아주 깊이 있는 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게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쭉 하위 체계로 가면서 점차 영향을 미치게 되고, 특정한 문화 집단 내에서 이런 것들이 미디어나 이런 다른 하위 체계들이 영향을 받아서 구성되는 거겠죠. 예,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기초적인 개념들만 설명했는데 이미 25분이 지났네요. 첫 번째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